지금까지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에 관련된 개념과 기능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파생상품,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네, 파생상품은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때문에 오히려 위험이 확대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 선물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또한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두긴 하지만 그 가치를 100%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파생상품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파생상품의 본래 목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선물거래에서의 레버리지 사용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최종 거래일에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두 명의 트레이더를 먼저 만나보시죠. 도대체 선물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지금 전일 종가 대비 얼마나 빠졌지? 4.6% 빠졌어. 어제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봐, 선물에서 사이드카 나왔어. 어? 뭐야? 그럼 그새 5%도 더 내려갔다는 거야? 지금 손실이 도대체 얼마야? 어제 140.5포인트에 4개한 매수 들어가서 지금 132.5포인트니까 벌써 1,600만 원이야. 이제 사이드 카도 나왔겠다. 반등할 거야. 좋아. 그럼 지금 4계약 더 매수해서 물 타는 거야.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내다 파는데 우리 이거 정말 괜찮을까? 벌써 130포인트까지 하락했잖아. 손실이 2,600만 원이야. 외국인 선물은 순 매수잖아. 괜찮을 거야. 이제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어. 버티면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무렴 하한가까지야 가겠어. 망했어. 벌써 선물이 126포인트라고. 손실이 자그마치 4,200만 원이야. 우리 손절하자. 응? 지금 무슨 손절이야. 코스닥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잖아. 지금까지 잘 버텨놓고 왜 그래. 하한가는 갈 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오늘 중으로 우린 부자가 된다니까. 이제 어쩔 거야. 다 너 때문이야. 하한가잖아. 꼼짝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곧 벗어날 거야. 조금만 참아봐. $4,400만 원이야. 자그마치 4,400. 1억이 하루아침에 44%가 날아갔어. 이거 이제 어떻게 회복할 거야? 오늘 하한가로 끝났고 내일은 더 내려갈 것 같아. 포인트 털지도 않고 그냥 넘기면 어쩌겠다는 거야. 서킷 브레이커 나왔다고 무조건 바닥이 아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한가까지 나왔는데 이제 무조건 반등만 남은 거잖아. 나를 믿어보라니까 그래. 다음날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날인 10월 25일 선물 가격이 116.70까지 하락하면서 두 분은 8천만 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월 30일에는 선물 상한가 139.7을 기록하고 10월 31일에는 153.65까지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30일에는 본전을 회복하고 31일의 고점 기준으로는 6,900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수도 있었겠죠. 단 이틀 만에
80% 손실이 되기도 했다가 다시 5일 뒤에 70%의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선물 상품. 그 안에는 레버리지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화면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거래일 동안 선물 가격이 상한가, 하한가에 3번이나 도달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5분 차트입니다. 만일 이 당시 하한가에 도달하는 날에는 매도 계약을, 상한가에 도달하는 날에는 매수 계약을 갖고 있었다면 평소에 비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낸 사람보다는 마진콜을 당하면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진콜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유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죠. 레버리지의 사용이야말로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은 선물 상품에 레버리지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레버리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식의 경우 1억 원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는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엔 가격이 250포인트이고 증거금률이 15%인 경우 최대 5계약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선물 1계약의 명목 금액은 선물 가격 250에 거래 승수 50만 원을 곱한 값인 1억 2,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5계약의 명목 금액은 총 6억 2,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즉 선물 5계약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정도는 주식 6억 원어치를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정도와 같은 것입니다. 현금 1억 원을 보유한 현명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과연 현금 1억 원으로 얼마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00만 원어치가 적당할까요? 아니면 5천만 원어치가 적당할까요? 그럼 1억 원어치 모두 주식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1,000만 원어치가 적당할지 5천만 원어치가 적당할지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식에 1억 원을 모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적은 규모의 투자가 아니라는 것에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선물로 돌아와서 현금 1억 원으로 선물 1계약을 보유하면 명목 금액이 1억 2,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 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현금 1억 원으로 선물 1계약을 보유한 것이 그렇다면 적은 규모의 투자일까요? 큰 규모의 투자일까요? 레버리지의 사용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에겐 해지의 수단으로서 레버리지의 상품인 선물은 정말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식 매수 대신에 선물을 매수하는 방향성 거래자에게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유용한 활용 방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금을 투자원금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상식에 맞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선물 상품의 레버리지는 화면과 같은데요. 위탁 증거금들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레버리지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달리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각 상품별로 최종 거래일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이날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최종 거래일에는 평일과 달리 거래 시한 내에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거나 롤오버를 하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결국 최종 거래 시한 이내에 보유한 최근 월몰 포지션을 모두 청산할 것인지 청산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한 차근 월물로 롤오버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최종 거래일에 최종 거래 시한 이내에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롤오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해지 거래자가 롤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5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선물 매도 4계약으로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흘러 최종 거래일이 다가왔습니다.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종 거래일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선물매도 미결제 약정 매계약은 최종 결제돼 손익이 정산된 후 차액이 입금 또는 출금되는 것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바로 다음날 정말 운이 없게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선물로 해지한 보람도 없이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럼 이 투자자가 해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유하고 있던 최근 월물 매도를 청산하고 차근 월물 매도로 갈아타야 최종 거래일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할 경우에도 해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롤오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경우는 매도 롤오버라고 하고 최근 월물 매수를 청산하고 차근 월물 매수로 옮겨가는 것을 매수 롤오버라고 합니다. 롤오버의 이름은 차근 월물 포지션의 방향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이러한 롤오버는 보통 최종 거래일 3에서 4일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다가 큰 사고 당하기 전에 적당한 스프레드에서 미리미리 안전하게 롤오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는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롤오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최근 월물 청산과 차근 월물 신규 진입을 차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겠죠. 최근 월물을 청산하고 차근 월물을 진입하는 중간에 순간적으로 가격이 변해버리면 물론 유리한 가격에 좀 더 이득을 보고 차근 월물을 진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리한 가격에 체결돼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롤오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제1 스프레드 상품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2012년 12월 7일에 제1 스프레드의 현재가와 호가 상황입니다. 이날의 종가는 마이너스 1.05인데요. 이때 차근 월물인 3월 물의 가격과 최근 월물인 12월 물의 가격의 차이를 보면 이 차이와 제1 스프레드의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월물 매도 청산을 위한 반대 매매인 매수와 차근 월물 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제1 스프레드 종목 한 계약을 매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월물 매수 1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롤오버를 하기 위해서 최근 월물 매도와 차근 월물 매수를 동시에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지 제1 스프레드 종목 1계약을 매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표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 종목들의 최종 거래일과 거래 시간, 결제 방법들입니다. 거래 목적에 따라 최종 결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치 않은 경우에 최종 결제를 받지 않도록 최종 거래일 거래는 매우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통화선물과 금선물 같이 최종 결제가 기초자산을 인수도하는 실물 인수도 결제 방식인 경우 현금 결제 방식의 상품과 달리 증거금에 비해 10배에서 20배 정도나 되는 인수대금을 입금하거나 기초자산을 확보해서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거래 시한 이전에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차근 월물로 롤오버를 해야만 합니다. 화면은 통화선물의 인수도 결제 절차입니다. 최종 거래일 오전 11시 30분 이후가 되면 거래가 종료되고 최종 결제 가격이 확정돼 통지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실물 인수도 이사가 없다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에 반드시 보유한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거나 롤오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 거래일 이전에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지 않았거나 롤오버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 미결제 약정 보유자의 경우 최종 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거래일 12시까지 인수도 대금을 입금해야 하고요. 매도 미결제 약정 보유자의 경우 최종 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거래일 12시까지 외화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금 결제 선물과 달리 인수도 결제 상품은 결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실물 인수도를 위해서는 선물 매매 거래 시의 위탁증거금 수준이 아닌 위탁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실물 인수대금 또는 기초자산의 예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종 거래일 이전에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
실물 인수도 결제를 해야 하는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지수 선물만 거래하던 내가 미국 달러 선물은 왜 했을까? 상품 안내 화면에 자세히 나와 있는 최종 거래일과 결제 방법조차 내가 잊고 있었다니 내 머리에 지우개가 있나 보다. 최종 거래일이 세 번째 월요일이라는 것을 잊지마자 다짐해놓고 그날이 오늘이란 것을 잊고 말았다. 최종 거래일 전까지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10계약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난 모레까지 1억 넘게 입금해야 한다. 도대체 당장 1억 원을 어디서 구하지? 애들 엄마한테 실수했다고 말하면 당장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지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본사에 전화를 해보면 지점에 전화해보라고 하고 난 이제 어쩌나. 최종 거래일, 실물 인수도 결제. 이제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지워질 염려는 없지만 그 전에 기억만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생각하니 참 정말 사내 대장부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질 줄이야.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달러 선물 10계약을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이 약 600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인수도 결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약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최종 결제 방법이 실물 인수도 결제인 선물 거래의 경우 사례 속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종 거래일 이후 기초자산 인수도 결제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물 거래에 존재하는 위험성, 레버리지와 최종 거래일에 관한 위험들을 살펴봤습니다. 레버리지는 증거금과 투자 원금의 규모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 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거래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과다한 레버리지의 사용은 양날의 칼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최종 거래일에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거나 롤오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마다 다른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선물 거래의 위험,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 이해해 두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옵션 거래에 존재하는 위험은 무엇인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